코스피는 닷새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주식시장으로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1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인데 경기 회복의 열쇠는 반도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표가 엇갈리면서 집값 반등론과 하락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은 살아나고 있지만 가격이나 전세가율은 아직 바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챗 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만 3,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초거대 AI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1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자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53조 원대로 연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닷새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11개월 만에 마의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주식입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83포인트 오른 2,571.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연중 최고치 기록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00선을 돌파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90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4일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네. 증권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급격한 인플레이션 둔화는 자칫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 초점은 경기 침체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미국 은행주의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은행주 실적이 대출은 물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2,700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경기 상황이 지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릴 정도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한두 달 전부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지금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면 예금을 빼서 주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시중 통화량을 발표를 하는데요. 돈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통화량은 3,820조 원 정도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0.3% 늘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 수요가 늘면서 수익증권이 11조 1,000억 원, 머니마켓 펀드의 6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수익증권은 지난 2007년 11월 이후 두 번째로 증가 규모가 큽니다. 증시 대기자금격인 투자자 예탁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맡긴 돈을 의미하는데 지난 11일 기준 53조 원까지 늘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난 1월 바닥을 찍은 이후 꾸준히 반등한 결과 투자자들이 주식을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2차 전지, 특히 이제 코스닥 900 돌파의 가장 큰 공신이라는 점은 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열 논란도 있었고 첫 매도 의견도 나왔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도 모두 올랐는데요. 이들 종목은 이틀 전 에코프로에 대한 증권사 매도 보고서 이후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주가 과열 논란에 더해서 공매도 규모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 잔고는 에코프로가 390만 주로 최근 두 달 새 2배 넘게 늘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공매도 대차 잔고가 지금 1,300만 주에 달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투자를 하는 투자 기법인 만큼 앞으로 공매도 규모가 커질수록 주가 변동폭 또한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금양은 주가가 오늘 8% 넘게 뛰었고요. 네. 또 다른 양극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과열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계속 보유해야 할지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MSCI 지수 편입 결과에 따라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상황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 주가의 향방은 다음 달 12일 발표될 MSCI 지수 편입 여부에 걸려 있습니다. MSCI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따져 종목들을 조정하는데 에코프로나 코스모신소재, 금양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기준 에코프로의 시총은 15조 8천억 원, 코스모신소재와 금양은 각각 5조 5천억 원과 4조 5천억 원입니다. 오는 17일 종가가 기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치솟은 주가가 관건입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 편입을 미루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6배 가까이 뛰었고 코스모 신소재와 금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MSCI 편입 가능성이 일찌감치 주가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MSCI 편입을 마냥 호재로 볼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글로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기회지만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MSCI 지수 편입이 결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나란히 주가가 빠졌는데 그해 8월 20일 최고가를 찍은 뒤 줄곧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MSCI 리뷰에는 KT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편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편입 결과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로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만 바라봤던 투자자들이 슬슬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터주는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주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라제는 식약처로부터 항암제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풍제약도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종료 소식에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내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판매 여부는 물론 향후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의 임상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를 잇는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엔터주 언급도 해드렸었는데요. 사상 최대 이익 기대감에 엔터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게임 업종도 수급이 앞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알령 이후 한국 게임 업체에 대한 판호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인데 경기 회복의 열쇠는 반도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고 하늘길이 열리자 서울 명동거리가 다시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백화점 등 명동 상권도 생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놓은 3월 소매 판매 속보치를 보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503%,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2월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8.1%에서 9.0%로 커졌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대면 활동이 늘면서 내수에 활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에 있다는 진단입니다.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차례 연속 낮춰잡은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를 꼽았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석 달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정부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의 굉장히 큰 부진이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광공업 생산 자체의 숫자를 끌어내리고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 수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전반적인 경기 어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감산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빨라질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1년 넘게 떨어지던 D램 현물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반등했고 8GB 범용 제품 가격의 하락폭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단가가 회복되면 수출의 턴어라운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기대만큼의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그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을 거예요. 경기 침체 수요가 워낙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감산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방법이 너무 가격 떨어져서 이제 적자를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려는 의도 다시 살아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유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하반기에 물가마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 속에 은행들 대출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 아직까지 떨어진 금리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형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 들어 최대 2%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현재 4에서 5%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출을 올해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내려가는 걸 잘 체감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내려가고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정부 정책이 금리를 좀 내려보도록. 기존 차주들의 금리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변동금리 재산정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단위로 재산정돼 이자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6개월 뒤인 지난달에 금리가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작년 8월 2.96%에서 지난 2월 3.53%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코픽스 금리 추이를 볼 때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존 차주들이 금리 하락을 체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7일 발표하는 3월 코픽스 금리가 작년 9월보다 낮을 경우 당장 18일부터 금리 재산정주기가 도래한 차주들의 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대출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금리 하락에 벌써부터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금리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동금리랑 고정금리의 차이가 한 0.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조금 더 싸긴 한데 향후에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면 조금 높더라도 변동금리로 해서 향후에 어떤 변동 추이를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금리 하락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놓고 차주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네, 집주인들의 한숨만 들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은 1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대세 하락장이 끝나간다, 집값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올해 초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또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도 느슨해지면서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집값 변동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 0.65% 떨어진 아파트 값은 4월 둘째 주 0.17%로 하락폭을 크게 좁혔습니다. 전국의 집값을 사실상 좌우한다는 서울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0.11%까지 하락폭을 좁히면서 34주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을 줄인 것을 넘어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동작구와 송파구가, 또 지방은 세종시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소진된 데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1분기 서울시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10배가량 늘어나자 시장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매수 심리가 드디어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며 부동산 바닥론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방 기자, 일단 통계상으로 보면은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좀 나오는 분위기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짚고 넘어갈게 이 낙폭이 줄어든 것과 반등은 다릅니다. 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줄고 따라서 이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감소하고 또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또 미분양이 줄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거래량은 증가하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반등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물과 미분양이 줄어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과 전세값이 올라야 진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왜 전세값을 보는 겁니까? 일단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나중엔 결국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까지 상승하면 그건 상승장이니까요. 예. 우리는 반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거래량 말고는 이제 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매매 가격도 낙폭만 줄어든 것이지 지금 반등한 게 아닙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속도가 또 느려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위인 6만 2천 가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늘어났다는 거래량도 좀 본격적인 조정에 접어들었다는 작년보다는 좀 늘었지만 상승장 시기는 물론 예년 평균보다도 지금 굉장히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월 평균 한 3,000건, 2,000건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상승장이었던 2010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직은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 결과 지금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집값 추가 하락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자들도 그런데 현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지금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조사해서 지수화한 매매수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매수급지수가 지금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지수가 지금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지금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100에 한참 못 미치는 70포인트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지혜 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네. 바닥론이 정말 성급한 시각입니까? 좀 뭐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바닥에 대한 해석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에서 바닥을 보게 되면 사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바닥을 찍고. 그러면 사실 시장에 급매물들이 이미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달여 정도의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상에서 어떤 가격 변동률을 보려면 보통 한 분기 단위는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닥을 논할 때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R114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거래 유인과 관련된 중개업소 동향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자죠.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을 해도 사실 매수가 붙질 않았고요. 현재는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가격에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면 매수자가 붙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국소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은 곳들이 일부 존재하고요. 다만 이제 단지별로, 지역별로 좀 세분화돼 있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딱 지금 시점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간을 두고 좀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바닥을 보시려면 3월과 4월에 거래량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놨고 사실상 현 시장 내의 규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국소적인 지역별로는 지금 바닥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방 기자, 일단 분양시장 관련해서는 뭐 살아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만 그런 걸까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는 데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지금 뭐 청약 완판 현장이 뭐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금 뭐 평균 56대 1,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치솟았지만 지방만 내려가도 지금 뭐 충남 0.04대 1, 대구 0.06대 1, 뭐 전남 0.14대 1, 뭐 제주, 뭐 경북, 전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대1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좀 단 한 건의 청약 통장도 접수되지 않은 곳도 있을 정도고요. 따라서 이렇게 지방이나 뭐 지방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지금 할인 분양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할인 분양은 거의 뭐 지금 눈물의 땡처리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봄 분양 성수기, 보통 이제 봄을 이제 분양 성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봄 분양 성수기를 누리기보다는 좀 분양을 미루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매달 조사하는 분양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지금 아직 100을 넘지 못하는 지금 80포인트 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지금 분양 경기를 좀 낙관하고 있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 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제 실수요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실수요만 존재할 때는 이 집값이 좀 반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내에 수요층에 대한 구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절반 정도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쪽에서 살아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거래량을 보실 때 거래 유발 효과가 어디에서 오냐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매수해서 유발되는 효과보다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1주택자가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 거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최근에 이제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들을 대거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월 30일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다주택자도 대출 규제를 풀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 발표하면서 보유세와 관련된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정부가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놨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연착륙으로 막아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어떤 매수 관점에서 어떤 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장이 연착륙할지 혹은 경착륙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금리와 관련된 시중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져 있고요. 실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부분들은 현재 시점부터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좀 미분양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공 미분양이 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건설사들 좀 내부 사정은 별개로 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지방 쪽은 현재
굉장히 많아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양 사이드를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선분양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분양 과정에서 계약자가 없다는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은행권에 대출하는 은행권이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행과 시공을 건설사가 단독으로 하면서 그 위험을 혼자 떠안았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분산돼서 은행권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서 가지고 가는 그런 차이가 이제 PF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공사비를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되게 되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지방에서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시공사를 중심으로 이제 연쇄 도산의 위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금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자면 시장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 심리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 우리가 지난해 가격을 조정받게 한 주요 원인이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예. 금리 인상이 워낙 급격하게 이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상단이 어느 점에서 끝날 거냐 이런 불안감에 좀 시달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이제 3.5% 수준에서 이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상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금리 인상기에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정도가 조금 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천천히 올렸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폭도 좀 둔화되고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난해와 같은 이제 급격한 조정은 좀 일어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 금리가 또 내려오면서 수요자들이 금리와 관련돼서 적응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진짜 바닥이 언젠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뭐 3, 4월 거래량을 봐라 이런 말씀도 앞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시점은 팀장님께서는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일단, 거래량 외에는 좀 어떤 거를 좀 봐야 하는지요? 작년에 이제 시장 전망을 할 때 제가 상반기 정도가 의사결정하기 좋은 시점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다 하는 지표상의 어떤 것들을 보시려면 사실 하반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그 싼 물건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매수자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아무래도 물건들이 계속 쌓여 있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자산 가치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언제나 또 상황이 복잡해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입장이 또 다를 것이고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뭐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급지로 이전하려는 뭐 이렇게 각각 다른 또 상황인 분들이 있을 텐데 맞춰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뭐 생애 최초 혹은 이제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경우는 사실 선택지가 두 가지뿐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분양시장,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지인데 가장 좋은 대안은 사실은 공공 쪽에 분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면서 거의 원가에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죠. 다만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분양가가 싸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대출들을 활용해서 시세보다 원래 이제 최근에는 워낙 빠졌기 때문에 시세 대비 한 10%, 20% 정도 저렴한 물건 중심으로 선별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아니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고금리 환경, 이런 환경 하에서는 사실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대출을 최고조로 받은 다음에 그 이자 비용만큼을 계산을 하고
이게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이자 비용만큼 올라준다라는 예측이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3년, 5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수요자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투자자는 하반기까지는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플렉스와 욜로로 대표되는 자신을 위한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호텔 문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이나 해외 등 집에서 먼 곳으로 떠날 때나 머무는 특별한 장소였던 호텔이 이제는 일상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도심 내 호텔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호캉스 열풍 때문입니다. 플렉스와 욜로 등 소비 트렌드가 겹치면서 호텔이 더 이상 부유한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즐기는 형태도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호텔은 혼자 쉬고 싶을 때 혼자서 조식 먹고요. 혼자서 칵테일 바도 가고. 근데 그 공간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이쁜 사진 찍으러 많이. 호텔이 숙박시설을 넘어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행객 비즈니스맨이 전부였던 고객이 가족, 친구, 연인 등으로 광범위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호텔을 찾는 문화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지난 2021년 호캉스를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50 세대 남녀 60%가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휴식을 답했을 정도입니다. 안전하게 호텔 위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놀면은 저희끼리만 놀면 좀 더 안전하니까 코로나 때는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인증샷 문화는 호캉스 열풍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유명 SNS에 호캉스를 태그한 게시물만 264만 회에 달하고 호텔 체험기를 담은 동영상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부분 자체가 소유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 체험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플렉스 세대 애들은 자기 소비하는 가치 자체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에만 의존하던 호텔 산업이 호캉스 열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호캉스는 일상이 됐지만 호텔들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한 사람들 덕분에 버티긴 했는데 이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산업이부 신선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는 있는데 막상 남는 게 없다는가요? 그 내막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호캉스 트렌드가 만들어진 데에는 사회 문화적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감상 호텔 가격이 낮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내려간 영향이 큰데요. 때문에 호텔의 수익성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실까요? 네, 충격적이게도 호텔 객실 가격은 20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 5성 호텔의 객실 가격을 나타내는데 2001년 약 20만 원에서 2021년에 약 24만 원, 4만 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였고 국민소득도 2.3배 성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호텔 가격은 낮아진 셈입니다. 2000년대 초반 연소득의 2%에 가깝던 이 호텔 가격이 1%대로 내려오면서 실제로 내국인 투숙객 수가 증가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호텔 값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20년간 이 호텔 값만 멈춰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네, 사실상 국내 호텔 산업의 역사가 130여 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성장은 10여 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호텔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내국인도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하지만 과거 이 호텔은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치제로 인식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국민 소득도 좀 낮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호텔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게다가 한국 남북으로 좀 분단된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이렇게 좀 분류가 되면서 외국인 유치에도 좀 한계가 있어 왔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10년 전에서야 이제 호텔 산업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동안 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2012년이죠.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이런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되면서 전국에 3에서 5성급 호텔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죠. 엔고 시대에 접어들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숙박비 지출이 높은 이 일본인의 여행 특성에 따라서 이 기간에는 객실 가격도 높아지면서 호텔의 수익성도 좋았는데요. 특히 2010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하고 이 같은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호텔들이 많이 늘었을 텐데 이제 그만큼 관광객도 많이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텔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객실이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문제는 2016년부터는 중국인이 안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알령이 결정적이었는데 때문에 수급은 깨졌고 호텔 객실 가격이 하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졌잖아요. 오히려 호텔 가격은 체감상 20여 년 전보다 싸진 겁니다. 이 해외와 비교해서도 유독 우리나라 호텔만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상 뭐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프를 준비해봤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싱가포르 객실 가격을 2008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도 2001년을 기준으로 1.5배가량 높은데 이 한국이 가장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 선인데요. 1.1배, 10% 성장에 그쳤습니다. 네. 뭐 또 글로벌 체인 호텔이죠. 메리어트 계열사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체 호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텔 가격과 비교를 해봤는데 국내 호텔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역시나 가장 아래 그래프가 국내 호텔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호캉스가 국내에서 대세가 된 데는 이게 소득 대비 호텔이 저렴해진 이유가 큰 겁니다. 아울러 뭐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또 막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캉스가 유행이 되면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 호텔 이용객의 내국인 비중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제 물가도 인건비도 다 오르는데 20년간 가격이 정체됐다면 호텔들은 뭐 장사를 하고도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건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이 고정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호텔의 뭐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국내 호텔이 유독 더 심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2001년만큼의 수익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라진 호텔들도 많았거든요. 그나마 여력 있는 이 대기업 계열의 호텔들만 투자를 지속하면서 4성급, 6성급까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호텔 수를 늘렸는데 2021년까지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롯데호텔이 매출 1조 돌파하면서 국내 첫 1조 호텔이 됐지만 뭐 영업이익률 보시다시피 1%에 불과하고요. 워커힐, 헤비치, JW 메리어트 서울 등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익성 악화에 고심하고 있는 호텔들이 최근에는 인력난에도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등 대응은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2배 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손님이 입구에 들어서자 호텔 직원이 키오스크로 안내합니다. 외국 돈을 원화로 바꾸는 환전 업무는 환전기가 대신하고 세탁 서비스는 돈을 넣고 직접 세탁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외국인 투숙객을 주로 상대하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인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기계 도입을 늘렸습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투숙객들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무 형태가 변할 수는 없고요. 저런 기계들을 도입함으로써 저희 고객들한테 좀 더 집중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남에 있어서 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데믹을 맞아 호텔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지만 이들을 맞이할 호텔 직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식음료, 조리, 객실 등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 실제 필요한 인력 대비 16%가량이 모자란 걸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동이 살아나면서 외국 손님들께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이 그 직원 한 분을 응대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배 이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호텔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유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호텔업에 대한 인식이 바뀐 탓이 큽니다. 관광산업 특성상 외부 변수 영향이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평균 급여가 타 산업군 대비 낮다는 점도 호텔업이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당장 급여를 올려 우수 인력 유치에 나서고 싶어도 인건비 비중은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계 특성상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텔업계는 인력난 극복을 위해 현재 5명으로 제한된 외국인 고용 한도를 더 늘리고 채용 가능 업종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호텔당 5명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 그 채용 규모 자체도 더욱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해서 E7 비자 같은 경우도 그 외의 직무에서도 채용이 가능하게끔 좀 더 문호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호텔이 단순히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을 넘어 K컬처로 살아나는 우리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을 차지하는 만큼 호텔 산업 성장을 발목 잡는 인력난 극복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5성급 호텔 위주로 가격이 급격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올린다고 봐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호텔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뭐 이렇게라도 좀 가격을 올려야 뭐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식재료, 뭐 인건비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두 번째는 지난해의 경우 호텔들이 가격을 올려도 객실이 다 찼던 겁니다. 네.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때문에 20만 원대였던 5성급 호텔이 이제 30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이 호텔들 중 일부 호텔들은 지난해 영업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갈 데가 생겼잖아요. 동남아.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다시 과거 수준으로 내국인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념일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는 굉장히 좀 만만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4성 5성급 호텔을 갈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의 대기 수요는 대부분 K-팝이라거나 젊은 세대들은 에어비앤비라거나 3성급 뭐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비즈니스 고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즈니스 고객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나타난 현상에서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미 내국인들 사이에선 이 돈이면 일본을 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주도 호텔들은 이미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가 국내 호텔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AI 작곡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인간 고유 영역인 창작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발빠른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홈쇼핑 방송입니다.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이 음악은 AI가 작곡한 곡입니다. AI 작곡가는 제작뿐 아니라 편곡도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제가 직접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곡을 넣은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피아노 악보로 편곡이 됩니다. 최근에는 게임과 웹툰, 드라마, 유튜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경음악이 활용되는데 저작권료 등 자금 부담에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
AI가 작곡한 음원은 기존 음원보다 40%가량 저렴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제작 음원을 공급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AI 작곡 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미 발빠른 기업들은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원들이 아무래도 비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거의 뭐 무한대로 음악을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테마나 그다음에 장르에 맞춰서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인류 역사상에 음악이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AI BGM 쪽의 사업 방향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음악 시장에 연평균 28.6%의 성장률을 보이며 10년간 약 3조 4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해외에선 AI 작곡이 상용화돼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량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전부터 스트릭하게 좀 잡혀 있는 편이에요. 산업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합의하에 법적 규제 같은 것들이 좀 풀어지는 것이 맞지. 이미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관련 산업이 발을 떼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첫 AI 경쟁력 강화 전략을 오늘 공개했는데 이 내용은 산업부 이근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도 오랜만에 돌아와 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네, 바로 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생성형 AI 기업들 성장은 기대가 되는데 고충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뭐 일례로 지금 카카오의 AI 연구 조직 브레인 같은 경우가 한국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킨다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커먼크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 연합체 같은 곳인데 뭐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AI 개발할 때 다 이런 커먼크롤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 브레인 역시도 이 커먼크롤로 AI의 어떤 기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일부 공개된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또 학습을 시키고 또 국내 사정에 맞게 일부 파인 튜닝이라는 작업을 거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기본 데이터는 국내산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데이터 양으로 치면 적진 않을 텐데 왜 미국 데이터를 학습시킬까요? 이 커먼크롤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네. 사실 지난 한 15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죠. 예. 반면 국내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좀 모아야 하긴 합니다만 예. 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분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공개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개된 데이터 양도 굉장히 적은데다가 그렇겠네요. 어떤 게 공개된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 구분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대부분 사실 국내 개발사들이 사정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이버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랑은 조금 사정은 다른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포털 사이트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죠. 축적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하이퍼클로와 AI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뉴스 콘텐츠 분량을 갖고 있고 또 뭐 카페, 블로그, 뭐 지식인 같은 이런 다양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좀 뭐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 하지만 이게 오히려 네이버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품질은 높은 반면 이 데이터 원작자들의 어떤 그 저작권 분쟁, 빗발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벌써부터 좀 리스크로 번지는 모습이고 네. 마침 정부가 오늘 또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올해에만 3,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일단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정부가 좀 주도해서 해보겠다. 네.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건데요. 3,900억 원, 그중에서도 이제 1,2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데이터 학습용으로 구축하는데 네. 쓰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KT, LG 이런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만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서 이미 AI 성능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뭐 MS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을 의미하는 이 파라미터 네. 1조 조 단위가 넘어간다 그러고 그렇죠. 구글 바드도 뭐 5천억 개가 넘지만 국내 기업들은 뭐 2천, 3천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범용형 AI보다는 아무래도 이 특화된 한국형 뭐 AI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AI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는 게 국내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국내 독자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겠네요.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이 AI 음원 만드는 이 네, 구스 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략 2026년까지 한 10,000개 정도의 이런 기업들 보통 우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SaaS 기업이다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한 10,000개 정도 늘린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입되는 예산이 이 3,900억 원 정도 이게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네. 뭐 당장 뭐 비영업권을 좀 노려보겠다, 혹은 뭐 전문 분야 AI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 정부가 이런 포부는 밝히고 있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점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부가 과감히 또 예산을 투자하고 데이터도 구축한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서 좀 사례를 봤지만 저작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도 이번 오늘 방안에 보면 제도를 좀 정비해 보겠다 이 정도의 아주 짤막한 답변에 그쳤거든요. 네. 그만큼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건데요. 사실 2016년부터 뭐 문체부와 이 지재위죠. 지재위에서 이 부분을 꾸준히 지금까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산업계와 이 권리자 단체 간의 이견이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국회 도정환 의원이 낸 그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좀 유력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AI 학습을 시킬 때는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좀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경계선을 좀 명확히 그어주면서 이렇다 보면 산업계가 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기준들이 좀 필요한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좋은 이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원저작자한테 어떻게 이익 분배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I 창작물의 권리 등록 또는 뭐 인증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을 잘해서 저작자에게 이제 이익 분배가 되는 기술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정책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AI 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또 동시에 저작자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중간점 잘 찾아야겠습니다. 산업부 이근영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